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경계심이 좀 높아지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근 또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을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사분기 코스피 상장사 256개 가운데 162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계속해서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관전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연준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오는 24일, 25일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증시에도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잠시 후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어떤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안보, 경제, 백신과 같은 다양한 의제를 갖고 논의를 했는데요.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라면서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이슈인 직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20일 화상 성명을 통해 연준이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연준은 올해 여름 디지털 결제에 대한 현재의 생각을 요약한 논문을 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서 KCS가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10,000원이었고요. KCT 역시 23.86% 급등해 종가는 1,900원, 한네트가 9.2% 올라 1,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노지시스도 9.19%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1,1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론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유럽 판매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집계 결과 두 회사는 4월 유럽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7.3% 급증한 78,495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편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가 올 3분기부터 미국 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현대위아가 6.26% 올라 종가 81,500원을 나타냈고요. 기아가 3%가량 오르며 종가는 82,700원이었습니다. 현대차가 1.34% 강세 보여줬습니다. 마감가는 227,500원이었고요. 현대모비스 0.72% 올라 종가는 28만 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호황기에 진입해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트는 내년 전 세계 메모리 전체 매출액이 1,8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2023년에는 2,19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삼성전자가 이날 4거래일 만에 8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DB하이텍이 3.05% 올라 종가 54,100원이었고요. 삼성전자 종가는 0.75% 오른 81,100원이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공급 관련 불확실성과 유동성 장세 제한 등의 이유로 증권사 두 곳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이례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마감가는 122,5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코로나19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약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벤처펀드를 활용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코로나19 관련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 벤처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출범시킨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임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에서는 유나이티드 제약이 5.34% 상승해 종가는 59,200원이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5%대 강세를 보이며 종가 24,350원을 나타냈습니다. 네이처셀이 4.58%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14,850원이었고요. 제넥신이 4.3% 올라 109,100원. 대웅제약도 2.86% 강세 보이며 종가 162,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외국인 매도 여파로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종가와 비교해봤을 때 5.86포인트, 0.19% 소폭 떨어지면서 3,156.42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 거래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 대비 5.5포인트, 0.57% 내리면서 965.63으로 마감이 됐고요.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1,304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594억 원, 56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77억 원, 121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1,00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0.7%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8만 원 선이 회복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LG화학은 1%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네이버는 2.5%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밖에 현대차도 1%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도 0.5%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는 3% 강세, 삼성 SDI도 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서비스업 업종이 1% 강세를 나타냈고요. 운수장비 섹터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밖에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 은행업종, 건설업종, 섬유의복은 각각 2%에서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유통업, 의약품, 금융업종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4%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펄어비스는 0.8% 올랐습니다. 그밖에 카카오게임즈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비엠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 약세였죠. 그밖에 CG는 4% 내림세, 알테오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HLB가 1% 올랐고요. SK머티리얼즈가 0.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날 대비 5원 떨어지면서 달러당 1,12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라든지 가상자산 폭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경계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이제 뭐 제일 어수선한 곳은 아무래도 그 가상화폐 시장이죠. 결국은 뭐 규제의 그 철퇴를 갖다가 피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뭐 계속해서 채굴이든 사용이든 뭐 막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또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제 1만 달러 이상 거래를 갖다가 비트코인을 할 경우에 그냥 전부 다 국세청에 보고를 하라 이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뭐 이따 좀 살펴보시더라도 네. 그럼 시장이 뭐 다들 이렇게 어수선하고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지수만 봐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은 5월이에요. 예. 물론 이제 금년 들어서 우리 코스피만 하더라도 1월부터 해서 쭉 따져보면 그렇죠. 다 월별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뭔가 뭐 많이 빠진 느낌이죠. 좀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박스권 답답한 흐름이긴 답답한 흐름. 해요. 예. 네, 그런 흐름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까보면은 업종별,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행해지고 있고, 뭐 많이 오른, 그 와중에도 많이 오른 곳이 있는 반면에 이제 지수는 작년같이 그렇게 팡팡 오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장이 나빠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 퍼처싱 매니저가 구매 관리자죠. 근데 지금 이 좀 길게 한번 살펴봅니다. 길게 한번 지금 이 경우에는 뭐 2013년부터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이게 61.5 제조업 뭐 다 50을 중심으로 50 기준으로 해서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상대적인 수치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이런 거는 이 PMI 같은 거는 일종의 설문조사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야, 지금 미국 제조업 상황이 그러면은 정말 코로나 오기 전에 한참 좋을 때보다 정말 더 좋다고? 라고는 못하겠으나 아마 심리적인 면도 좀 가미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서비스업은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네. 70.1이라. 와, 이런 많이 수치를 볼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거에도 뭐 2010년대 초반 전만 하더라도 못 보던 이런 수치인데 아니 지금도 무슨 뭡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남들은 다 열었는데 그 본점만 안 열고 사람 자르고 있더라고요. 28,000명 해고하고. 네네. 이 와중에 지금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유로존 제조 PMI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서비스 PMI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중간에 한번 뭔가 이빨 빠졌듯이 쑥 빠진 저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역으로 돌아갈게요. 서비스업, 아까 뭐 제조업, 뭐 이렇게 미국 서비스업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저 정도 저렇게 한번 쑥 꺼졌다가 금방 다시 저렇게 예전 레벨을 갖다 회복한 이 정도 상황 하에서 지금 정책 대응이 좀 과잉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 대응이 과잉이다라고 하면 지금 재정 정책 규모가 너무 크다. 예, 재정 정책 돈 풀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나 그리고 금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저렇게 푹 꺼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왔습니다만 그쪽은 또 그쪽대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저런 그렇죠. 식으로 예. 금방 돌아왔어 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조금 이렇게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번 보는 김에 해외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네네. 지금 이제 유로스탁스 50 한번 보시죠. 유로스탁스 50. 뭐 유로존 내에 이제 제일 괜찮은 종목 50개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뭐 이제 팬데믹 이전 레벨을 조금 회복한 수준에서 어떻게 한다? 더 쭉쭉 치고는 못 간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위클리로 한번 전환해 보니까 밀리면 그래도 막 삽니다. 아래 꼬리가 쭉쭉 달리죠. 예. 이런 묘한 상황. 자, 그래서 독일, 유로존의 유럽의 가장 대표 국가 독일. 좀 전과 여기서는 지금 팬데믹 때가 아니고 이 시작하는 레벨은 작년 10월 말입니다. 10월 말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데 이 부분,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상황. 잘 빠지지도 않으면서 고점 경신은 또 이렇게 만만찮은 그런 상황. 미국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미국 S&P 500 지수 뭐 다소 이렇게 비슷합니다. 저 뭐냐. 방금 봤던 독일이나 그쪽하고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데 여기서 이걸 갖다 굳이 일목균형표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서 초록색 선 후행 스팬을 보고 싶어서 일목균형표를 띄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후행 스팬의 작성 요령은 이 종가를 갖다가 26일 뒤로 일간 차트 같은 경우, 주간 차트 같은 경우 26주 뒤로 머무는데 요 보세요. 요번에 위험했죠. 요 무렵. 여기서 한번 음봉이 한번 나왔던 한 6, 7주 전에 이 무렵에 자칫 이게 후행 스팬이 가격대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어쨌거나 시장이 잘 지지되고 버텨줬다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 500보다는 못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모여 있는. 그러나 요것만 본다면은 시장 아직까지는 뭔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충만함에 있다는 게 나스닥 100 빅스가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 뭐 옆에 가상화폐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은 지금 최근 2주 동안 급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 증시는 뭐 안팎으로 봤을 때 다 이렇게 아직까지 기존 추세를 깨고 싶지 않다는 그 의지가 읽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일단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가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면서 국내외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락세를 보인 국내 증시가 이번 주는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뭐 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는 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조금 빠져서 주말 전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장도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졌는데 이어지다가 이제 좀 양시장 모두 이제 밀려서 마감을 했죠. 최근에 이제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8거래일 연속 지금 팔고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담이고 지수도 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번 주에도 언급드렸듯이 이제 그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한 7일 동안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거래소는 이제 20일 이평의 저항에서 돌파하고 좀 밀렸고 코스닥은 이제 60일선에서 돌파하면서 좀 밀리고 이런 양상이라서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약간의 돌파 시도는 또 나올 것 같지만 그 여전히 장은 박스권에서 계속 갇히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죠.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서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끝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백신하고 뭐 반도체, 배터리 이게 3대 축인데 사실 이제 끝나고서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을 맡았고 이제 언제 재료로 이제 다 나타났고 시장에서 사실 그거 나오기 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제 삼성에 관련된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세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제 반도체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뭐 기대 이제 성과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지금 뭐 44조를 사실 우리가 공장 짓고 그쪽에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하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얻어오는 거는 좀 사실 돈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벤트가 이제 일단 종료된 부분에서는 뭐 삼성이라든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련 이제 수혜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 업체들에서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관련 수혜주들은 오늘하고 뭐 한 2, 3일 동안에 좀 반응을 좀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지수는 뭐 계속 박스권에서 좀 갇히는 양상을 계속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 또 예탁금이 5월 중반 이후에 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큰 종목들, 주도주들은 여전히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제 이제 시세 분출이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테마주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 사실 이제 정상회담 또 얘기인데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정상회담 가기 전에 백신하고 반도체하고 배터리 이거 세 개를 축을 잡았는데 새로운 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미사일 그 제한 사거리 그 제한을 이제 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 제한을 풀면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그쪽에 좀 이번 주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도 되지 않을까. 뭐 방산 테마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이제 이슈가 그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백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방산 쪽에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방산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57%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3,174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96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흘 만에 8만 원 선이 회복이 됐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0.8%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죠. 20조 원의 미국도 관련해서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88,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8%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2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6%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90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분기부터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주가 3.8%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89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플랫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입니다. 0.2% 소폭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5%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7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두산중공업도 6%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신기술 개발 소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배터리를 사용해서 탄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7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17,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 예상이 되죠. 예상 체결가 133,600원입니다. 펄어비스 1% 약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8,6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1%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5,1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철강주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부 종목들 반등이 예상됩니다. 보시게 되면 포스코가 0.4%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동국제강은 여전히 1%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KG 동부제철도 0.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 흐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운주 주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도 1.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6,700원.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는 했습니다만 HM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는데요. 소장님, 앞서서 저희가 글로벌 증시, 미증시까지 네.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국내 증시를 좀 볼게요. 국내 증시도 뚜렷하게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박스권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앞선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답답한 박스권 장세라는 그런 수식이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식을.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답답하죠. 지금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작년 3월 19일 날 저점 찍고 20일부터 이 돌아섰다가 쭉 한번 한 6월 중순까지 왔던 이 랠리가 아주 힘찼고 그다음에 11월부터 외국인들 주도해서 해넘기기 전까지 한번 땡겼던 거. 그다음에 1월 해바뀌면서 우리 개인들이 또 한번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쑥 돌았다가 11일 날 그냥 고점 찍고 밀린 이후로는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위클리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에 자꾸 이러다가 이중천정인가 싶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중천정보다는 일종의 직사각형 패턴, 그냥 추세 지속형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자꾸 이중천정 뭐 이런 식으로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지금 거래량 막대기 보시면은 시장 지금 김은 많이 샜습니다. 우선 네. 개인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장이 한 거의 5개월 넘게 가버리니까 연초에 반짝 오르고 지금 좀 답답하거든요. 답답한 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숫자로 확인해 놓으니까 네네. 작년 3월 20일부터 즉 작년에 바닥치고 이후로 장이 이제 돌아섰다라고 했을 때부터 외국인 28조 8천억 순매도네요. 기관도 51조 7천억 순매도.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이게 거의 79조, 78조가 좀 넘는데, 즉 80조 정도가 되는데 개인은 81.4조, 즉 81조 4천억 순매수. 이걸 다 거의 받아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또 뭐 기타 법인해서 대주주들이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아니요. 이거는 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결국 일단 3,266포인트부터 열어야 됩니다. 3,266포인트부터 열어야 되겠고 오늘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제일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보도를 해주거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진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로부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백신을 만드는 건지 예. 만든 백신 갖고 와서 그냥 뭐 이렇게 병에다 집어넣고 뭐 라벨 붙이고 포장하고 하는 그 정도인지 네. 뭐 그러고 또 이어서 만들었으면 우리 국민들 맞을 수나 있는지 뭐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보도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뭐 기사 하나만 보면 딴 데 뭐 좀 알아볼까 하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언론 매체는 그렇게 많은데. 예. 그러게요. 일단 뭐 언론에 나온 소식으로는 주가 한번 주가의 반응이 한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호가로 봤을 때는 3%. 상당히, 예. 예. 아니면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개장 초만 이렇게 반짝거리고 또 이렇게 후루룩 밀리면서 뭐 재료 다 소멸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황에서 또 언급되는 그런 식으로 가려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 주식에 그동안 조금 과한 거 아니야 싶었던 거기에 그럴 만한 어떤 뭐 제대로 근거가 될 만한 이번 사안인지 한번 볼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희 뭐 가상자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상자산? 예, 일단 네. 짧게 하고 뭐 개장하고 더 들어봐도 되니까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35,000선, 지금 보니까 34,0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새벽에 제가 자료 만들 때만 해도 32,000불이었는데 그러면 조금 회복이 된 거네요. 예. 예. 어때요? 제 주변에 이제 버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 수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예. 그 그렇죠. 방법만. 지금 화면에 띄워주신 저거 얘기하다 보면 열 받아서 제가 또 버벅거리다 보면 또 이제 개장이라서 정민 앵커가 말릴 그러게요.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가 떠오르는데. 네. 자, 도지코인 한번 보시죠. 곧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자, 지금 여기 그러면 저희 그냥 소장님 마음 편하게 그냥 개장하고 이 가상자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놈이 이따가 방송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아니에요. 열 받았을 때 한번 끊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24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지난 한 주 놓고 봤을 때 일단 테이퍼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 자산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경계 심리는 더없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호가와는 좀 다르네요. 지금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합권이네요. 3,15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입니다. 약보합 964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양시장의 보합권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방향을 나타내는지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입니다. 지금 81,1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0.8%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호가와는 좀 많이 다른 분위기네요. 뭐 양시장 약보합권이고 또 주요 종목들도 일단은 하락 출발이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모두 보합이거나 하락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언론에 나왔다시피 그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해서 충전해서 생산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RNA 기술 이전은 아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4.8% 강세입니다. 90만 3천 원, 90만 4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5% 강세입니다. 1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바이오팜도 0.4% 올라갑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저희가 또 호가에서 봤다시피 두산그룹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두산중공업이 지금 5% 강세 14,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도 2.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선주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조선해양이 1.4% 상승 중이고 1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1.3%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오름세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일부 대형 제약바이오 재료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보합권이네요. 11만 5,200원. 셀트리온 제약도 보합이죠. 이 가운데 펄어비스 하락입니다. 1.5% 약세고 에코프로비엠은 0.8% 올라갑니다. 카카오게임즈 지금 현재 0.3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시제는 2% 약세, 제넥신도 4% 하락이고요. SK머티리얼즈도 1% 내림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도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0억 원 매도 우위. 이렇게 되면은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매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관도 61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로 79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그래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에선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의약품 섹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의약품 섹터가 강한 모습이고 기계는 앞서 보셨다시피 두산중공업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틸리티 섹터도 강세입니다.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장비는 조선주 흐름이 좋고요. 증권주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역시 개인 투자자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억 원, 3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보합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1,127원입니다. 자, 소장님 그 가상자산 얘기 조금 많이 답답하고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좀 그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수꼴도 보니까 화가 나네요. 그래 저 개장 전에 또 저 허수 주문 갖고 예상 체결 지수 요새 벌써 이렇게 페이크 짓거리가 많아진다는 게 코스닥이 지금 낙폭이 좀 커지네요. 이렇게 무슨 옛날에 이영표 선수 헛다리 짚기야 귀엽기라도 했지. 이런 식의 페이크가 자꾸 이렇게 시장에서 횡행한다는 거는 진짜 시장 질이 아주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긴 한데 어쨌거나 이거 아까 드리려다 만 말씀. 자, 이날 한번 보시죠. 지금 오늘 새벽에 0.286이면 이게 한 28센트, 29센트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원이 아니라 400원 더 깨졌나? 우리 돈으로 치면은. 자, 지금 여기서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게 5월 19일입니다. 이 캔들 엄청나게 큰 거 말이죠. 이날 보니까 시가는
0.4765달러, 고가 4795, 저가는 0.215달러. 좌우지간 전일 종가 대비로는 55% 빠졌습니다. 이날 바닥이. 네. 근데 이날 그 바닥 근처에서 그냥 코인 시장 용어 쓸게요. 예. 줍줍 하셨으면은 몇 시간 내로 그냥 53% 넘는 또 수익률이 났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장일까요? 시장은 맞아요. 돗대기 시장이지. 뭐 그런 시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나 전망이라는 것을 들이댄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집니다. 뭐 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블록체인이 앞으로 가져올 어떤 세상에 가져올 변화라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다 대놓고는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뭐 하다못해 비트코인처럼 채굴할 수 있는 그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만들고 찍어내면 되는 그리고 뭐 지갑에 넣어둔다고 합니다만 이놈의 디지털 이거 언제 해킹당하고 언제 그 칩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걸 갖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죽었다 깨도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거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보지도 가상자산으로도 보지도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네요. 저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세상을 갖다가 흔들어놓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론 머스크란 인물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좋은 얘기를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도지파더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전기차도 그 사람이 만든 혁신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가 회사 이름에 아예 갖다 붙였던 니콜라 테슬라 때부터 전기차는 가능했던 그런 아이디어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 한번 보시죠. 네. 이더리움 지금 이거는 원화로 가져왔습니다. 뭐 5,600만 원인가 이러다가 560만 원이요. 예, 자 560만 원 하다가 위클리로 지금 한 주 만에 지금 도대체 2주 사이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자 이제 마침내 비트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나마 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과 또 제일 묵직한 돈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출렁거리는 와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차트는 맞는 그런 화폐입니다. 뭐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동안 살펴왔던 뭐 상승 쐐기형 이런 패턴도 만들어지다가 패턴 무너지니까 교과식인 급락이 나오고 또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쭉 밀렸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판단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른바 A, B, C 해서 조정이 끝났다면은 이제는 여기서 또 뭐 3만 불 근방에서 아니면 3만 불 밑으로 내려가든지 하면은 여기서 또 한번 사보겠다는 세력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A, B, C로 끝났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하락 쪽으로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파 이후에 기술적 반등 국면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또 하락 5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겨우 A파를 완성했고 또 기술적 반등 또 찔락찔락하면서 나오다가 또 C파가 나오든지 해서 그동안에 올라왔던 거 다 까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 이게 A, B, C 정도의 조정을 끝내고 이건 다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내지는 오를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판단 기준은 이게 다시 48,000불을 올라서 줘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까 이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1, 2, 3, 4, 5가 되는 순간에 그 4가 조정 4파가 이 1파를 갖다가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그 기술적 원칙 때문인데요. 그래서 48,000불을 갖다가 다시 올라서면은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뭔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거 이렇게 다시 도저히 못 쳐다보고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장이 된다면은 이거는 조금 그겁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일을 하는 거죠. 일을 내는 거죠. 인도 정부 차원에서 무슨 뭐 법을 만들고 어쩌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던 이 시장이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얘기는 뭘까요? 이 가상화폐 시장의 매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전부 짱깨들 매물입니다. 중국 매물이에요. 이걸 갖다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까? 네. 뭐 저는 뭐 그렇게밖에는 이 시장을 갖다가 뭐 더 뭐 대단한 의미를 두고 바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소장님이 조금 이제 가상자산 얘기를 하시다가 네. 이제 격한 감정의 조금 표현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네. 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뭐 정민 앵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예. 제 지인도 그렇고 뭐 어쨌거나 리스크 관리는 딴 거 없더라고요. 그냥 기다리겠답니다. 왜냐면 예. 또 버티다 보면 네.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던 그랬죠. 경험이 우리가 있으니까. 2017년, 예. 2018년 때 그 2017년에 그 열풍 이후 완전히 끝나서 그 당시에도 이미 튤립 광풍 시절에 튤립 가격 흐름과 비슷하게 비트코인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대비하면서 뭐 이거는 끝났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 한번 두드려 맞고 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도지나 이런 것도 보셨다시피 사실 이건 뭐 오래된 현상 아니거든요. 금년 들어서 지금 2, 3개월째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과거에 튤립도 그거 반년도 못 갔던 열풍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이거 조만간에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환율 시장 좀 여쭤볼게요. 네. 워낙 이쪽도 전문가시니까요. 네. 달러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달러가 좀 예.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우선 또 뭐 시장에 재밌는 얘기가 딜러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야 그나마 FX 시장이 외환 시장이 이 정도로 움직여줘서 그나마 다행이지 환율까지 출렁거리면은 야. 우리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머리에 쥐날 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큰 그림 가져옵니다. 여기 왼쪽에 시작하는 레벨, 훅 떨어지기 시작하는 레벨 2002년부터입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튀어오르는 게 금융위기부터입니다. 자, 그럼 그 흐름을 보자는 것보다도 이 금융위기 이후 낙폭에 대해서 달러가 강으로 돌아섰습니다만 이 피보나치를 꺼보니까 이 61.8%에서는 벌써 두어 번 막히잖아요. 그러니 현재까지는 이 61.8%가 추세였다면은 지금 이 현재까지의 이 달러 시세가 강해지는 거는 현재까지로서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판단할 만한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상당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습니다. 지금 네네. 90, 89 요 공방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면은 이제 79, 89에서 거의 79까지 한 10빅 정도가 이렇게 거의 뭐 휑하게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렇게도 보면은 야 이제 달러 곧 밀리나 끝나나 싶은데 요 데일리 차트 보세요. 최근 한 4일만 하더라도 음봉 양봉 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시각과 달리 여기서도 지금 한번 보시면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는 일간 차트인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막히고 다시 흘러내리면 파운드 약 달러 강으로 도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막히 시도하고 있는 여기가 열려버리면 즉 1파운드당 1.43달러 근방이 열려버려서 위로 간다면 달러 약세가 아마 지금까지 봤던 거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추세적 달러 약세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안도 보시죠. 위클리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중 바닥 만들고 돌아서면은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가 다시 강으로 돌 가능성이 보이지만 이러다가 이거 뚫고 내려가 버리면은 진짜 여기저기서 말하던 달러 약세가 도도하게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국면이고 지금 우리가 조금 서울에서 달러원 환율이 최근에 글로벌 달러 시세의 약세,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약세와는 좀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던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여기 길게 보시면은 약간의 시차는 있더라도 결국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뭐 전반적인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 흐름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증시에서 팔고 있는 거 그리고
뭐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아직까지는 달러 보유 심리가 강하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괴리를 만들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달러 시세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드렸던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9 내지 90, 요 구간이 지지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깨지느냐, 요 승부가 자칫하면은 이번 주에 많은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 말에 따라서 한번 외환 시장이 한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보다는 굳이 보자면은 외환은 아직까지는 못 움직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승부처에 도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연준 인사들이 만약에 테이퍼링을 또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잘못하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다든지 하면 아까 보셨던 파운드 달러가 다시 밀리든지 달러 위안이 도는 식으로 해서 예. 달러 약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 친구도 또 생각보다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달러를 갖다가 훅 한번 미는 어떤 장이 그러면 더 떨어질 전개될 수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환율은 1120에서 30 사이에서 갇혀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거 따라서 조금 1140 출하냐 아니면 또 1110 내지 1100원 출하냐 하는 그 정도의 예.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 소장님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지금 연준 인사 말씀 주셨으니까 이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예.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건지 이게 뭔가 이제 좀 다가온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예. 시점이거든요. 예. 이제 자꾸 이제 곱씹어 보니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그 뻔하게 아는 사람이 자기가 재무장관 입장에서 무슨 뭐 시장의 금리가 좀 올라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뭔가 논란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러지 않았을까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뭐냐? 자꾸 너희들 그러지 마. 결국은 가서 할 걸 뭘 그렇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주고도 안 할 것 같이 하고 뭐 생각조차 뭐 이딴 식의 말장난이나 하니 예. 그럴 것보다는 차라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경기 좋아진다며 많이 좋아졌다며 그러면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무슨 5%, 6%, 7% 그렇게 기대된다며 그런데 뭔 놈의 제로금리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니 옐런 장관이 한번 좀 시장에다가 그리고 연준에다가 던진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겠고 또 시장은 시장대로 이렇게 자꾸 같은 이슈를 테이퍼링이 됐건 금리 인상이 됐건 이를 갖다가 입에 올리면서 하나의 또 면역력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테이퍼링이 언제 되건 금리 인상이 언제 오건 간에 수도꼭지를 여기서 더 물이 콸콸 들어오는 쪽으로 틀기보다는 유입량이 적어지는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릴 것은 정해져 있다 보니 그렇게 신나게 달리지는 못하는 왜? 그동안에 자산시장의 가장 큰 배경은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유동성. 돈이었으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 순매수한 종목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기아,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삼성, SDI 순매수했는데요. 기아하고 SK텔레콤이 오늘 올라갑니다. 자, 그밖에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위아,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조선주 흐름이 좋고요.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모두 상승 중이죠.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기아, 삼성전기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올라가고요. 카카오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기아도 오름세고요. 삼성전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네이버,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외국인 기관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는 종목이고 NC소프트는 내림세네요.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강박권입니다. 3,160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좀 커졌죠. 0.6% 내림세로 959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24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최고의 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등 양국의 경제 동맹이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 대해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을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은 여성 기자 없나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여성 기자들은 손들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자로 호명한 미국 기자들이 모두 여성이자 문 대통령도 우리나라 여성 기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고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적이 흐르다 한 여성 기자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알려달라고 질문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간의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공개석상에서 특정 성별을 언급하는 건 성차별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한동훈 재반박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법정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발언에 재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어제 매번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며 추 전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정 증언은 지난해 7월 29일 독직폭행 2차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었다며 당시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국회 발언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 수사로 인식했고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검사장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건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는다고 썼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가상자산 투자한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봤다고 공개했습니다. 원 지사는 부처님 오신 날 딱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나흘 만에 80만 원이 됐다며 20만 원이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체험하고 이를 공개해서 앞으로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웃으며 설명했는데요. 원 지사는 정부가 불량 가상자산이나 거래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낮아지는 코로나 치명률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독감을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서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 독감처럼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만 5,929명, 누적 사망자는 1,913명으로 치명률이 1.4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1.8%를 넘겼던 치명률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건 고령자와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게 백신을 접종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치명률이 0.1% 이하인 독감과 비교하기는 어렵고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불신입니다.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과 동묘 구제시장 일대 등에서 고령층 접종 대상자 50명을 만나 백신의 속내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때문에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었으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 접종을 예약하지 않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게 해주면 접종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발등 찍힌 40대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의 주택 통계를 종합해보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 40대 가구 중 약 47%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일보가 금융권의 대도시 무주택 40대 소득자 348가구의 자산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규제 정책에 따른 가구 소득 5분위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봤다고 합니다. 대도시 무주택 40대 소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되는 오는 7월 이후엔 고소득층을 포함해 40대 대도시 무주택 가구 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정부 규제가 점점 높아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또 한밤의 폭락입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시총이 반토막 나는 등 주요 가상자산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 하락한 32,677.44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중순 코인당 64,000달러에 근접했던 곳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새벽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뒤 비트코인 가격은 38,000달러를 웃돌기도 했지만 약호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는데요. 한편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16.80% 떨어진 1,914.8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부터 백신,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양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정보다 정상회담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171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긴 시간으로 뭐 단독회담부터 계속 좀 진행됐던 걸 봐서는 역시 할 얘기가 좀 많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할 얘기가 많았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일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은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얘기는 그만큼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좀 확인된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미국하고 일본 간에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웅동체거든요. 미국하고 일본은. 네. 이견이 별로 없어요. 뭐 중국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이나. 근데 우리는 한미동맹도 있지만 그렇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중국 정책에서 중국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동맹과 경제적 고객 사이에서 여러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그런 많은 문제들. 그다음에 일본은 물론 이제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앞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오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2위거든요. 할 말이 있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오늘 또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번 회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서 어떤 한미 동맹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계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한미 동맹은 원래 공간적 범위가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주적은 북한이거든요. 주된 대상은. 그런데 물론 노무현 정부부터 한미동맹의 범위가 좀 넓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공간적 범위가 국제적 영향으로 글로벌, 리저널 지역과 넓어졌다. 국제적 공간으로 넓어지는 게 공식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회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할 얘기도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네,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번 정상회담 또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네. 보면은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했던 국가안보 전략 지침 보고서의 그 주요 내용을 이번 한미동맹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즉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외교와 그다음에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질서 재편, 네. 두 가지를 다 잡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전반적인 일정이 보면 한미동맹 복원과 공고화, 강화 이 부분이 굉장히 일정상의 모든 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이 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잘 내용이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보면은 알링턴의 그 헌화부터 국립묘지 헌화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 최초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즉 6.25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6.25 참전 용사의 명예훈장식에 최초로 외국 수반이 참석을 한다라든지 또 그 추모의 벽 예. 거기에 관련돼서도 외국인의 그 이름이 그 적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래서 우리 처음이고. 카투샤로 6.25 전쟁 때 사망 그 사상자들의 명단이 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그런 또 최초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동맹 국가에게 최초로 백신을 무료로 제공해 준 것도 이번이 또 처음이었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6.25 참전을 중점으로 한 한미 동맹이 피로 맺힌 그런 동맹이 앞으로 향후 이번에도 그 동맹 그 정상 합의문의 내용을 네. 보면은 소제목을 보면 굉장히 모든 걸 다 담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제목에. 네, 소제목의 첫 번째 소제목이 한미 동맹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거죠. 새로운 장으로서의 한미동맹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그 이전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러한 동맹의 성격이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이 포괄적인 협력인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부분이.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박사님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예. 그 전에 이제 한미동맹 부분이 한반도 지역을 중점으로 했다면 이제는 한반도 지역을 벗어나는 영역으로 보다 더 확대가 됐고, 이 동맹의 성격이 그전에는 굉장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공고화됐던 것이 경제 파트, 협력 파트로 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여기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이 이전에 비해서 보다 더 공고화됐고 그 공고화된 범위가 보다 확장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뭐 단순히 그냥 시간을 길게 뭐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평가하기는 아쉬울 정도로 많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보면 제가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임기가 한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빨라진 세력 국제 질서의 재편기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라는 데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탈냉전 후에 세 번째 세력 재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동구권이 이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이제 미국의 유일 패권 시대가 됐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또 국제 질서 패권 시대가 있었고, 세 번째가 지금 새로운 패권 전쟁 시기가 왔는데요. 이 패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교 안보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속에서의 지금 쟁탈전을 벌어지고 있다는데 굉장히 새로운 국면의 패권 쟁탈전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세계 경제 1위인 미국과 또 12대국인 대한민국, 앞서 말씀하신 바이오 생산이나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정상들이 만난 거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교안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네. 바이오 문제나 반도체 문제나 이런 것들 다 포괄할 수밖에 포괄적으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이 길고 매우 어렵고 정교하게 다뤄져야 할 이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앞서 지금 세 분 말씀을 들어봐도 이번 회담이 참 중요했고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기대케 하는 좀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왜 일본과 좀 비교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진을 앞서서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과의 정상회담과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보면 좀 톤이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만 봐도 우리는 좀 양국 정상이 좀 이렇게 붙어서 뭔가 대화, 뭐 소위 말해서 뭐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했던 것과 달리 일본은 사실 굉장히 좀 거리 한 2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메뉴도 햄버거 나왔는데 햄버거 다 못 먹고 뭐 이런 상황들이 봤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어떤 이런 외형적인 것만으로도 좀 강조를 한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차이가 있죠. 그 당시하고는 일단 그건 감안해야 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재발견에 눈을 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가 세계 10위입니다. 경제력이. 네. 근데 그냥 양만 10위가 아니고 그 알맹이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반도체, 배터리. 그렇죠.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의 절실하죠, 선도 국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국방력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6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네. 근데 일본의 국방비 금년 국방비가 510억 달러인데 우리는 480억 달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위대는 다 월급 받는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급 안 받는 군인으로 60만 명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마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적인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핵심은 아시아거든요. 인도 태평양.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미일 관계만 봤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군사 동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한미 동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파이어 파워 국방력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놓쳤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양국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그동안 많은 뭐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사실 큰 흐름으로 보면 한 번도 그렇게 고민한 적은 없어요. 언제나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 현안에서는 뭐 약간의 어떤 그 고민들이 있긴 있었지만 네. 큰 흐름으로 보면 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대외 정책이었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흔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떠나서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이 확인한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미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네네. 한국의 경제력은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군사협력 부분에서는 사실은 해외에서 한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을 재발견을 잘 안 했던 거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착시 현상 때문에 미국도 그 부분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이제 그걸 재각인하는 회담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임기 마지막에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는 회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회담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사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대화로 나왔던 의제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보, 외교 안보일 겁니다. 늘 항상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공동 성명을 봐도 보면 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선언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좀 담는 듯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에 대한 존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하면은 앞으로 뭐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아니면 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밝은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을까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해석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그 공동 성명에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에 기반한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만 딱 들어간 게 아니죠. 기존에 합의했던 것까지 다 포함을 한 판문점 합의와 또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를 한다라고 그렇죠. 나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명시를 했다라는 건 2018년에 그 대화의 모멘텀을 굉장히 이어가고자 한 그런 우리의 그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 실질적 내용 측면을 본다면 네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모두 다 인정했다라는 재확인했다. 재확인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하나의 그냥 모멘텀을 주장을 한 거지 그거와 관련돼서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싱가포르 회담도 보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합의가 된 사항인 거잖아요. 네네.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와 네.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유해 송환 문제.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은 또 판문점 선언에 또 세 가지 부분이 또 다 담겨져 있죠. 네네. 그러면 공통적인 요소를 본다면 결국에는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네, 항구적 평화. 그다음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 이 부분은 이전에 합의된 사항에서도 항상 유지되어 왔었던 거죠. 네네. 그런 게 기본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대북 관계를 이야기해왔던 하나의 그 기본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다시 한번, 하고 재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게 외교적인 어떻게 보면 공을 넘긴 거죠.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싱가포르 회담을 이제 뭐 익히 아시는 바처럼 정상회담 전에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한 거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성과로 한 겁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을 이행하라라고 대단히 많이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많이 미국에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침묵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역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고 싱가포르 회담을 이행하라라고 역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실제로 북한은 더 이상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이행하라 소리를 미국에도 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앞서 이호령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형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더 구체적으로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없애라. 라는 데 방점이 있는 요구였다면 그 미국이 요구하는 싱가포르 회담을 이행하라라고 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실천하라라는 그 부분 네 번째 조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가 같은 거 놓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굉장히 미국이 요구를 하다가 다시금 역공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역공을 하면서부터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요구가 북한으로부터 확 줄어들었어요. 다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바라는 남북 회담에 북한이 여기는 미국의 새로운 태도 변화로 여길 만하게 해석하기에는 크게 무게감이 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상황이. 그래서 사실 싱가포르 회담이 그렇게 우리가 강력히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나라는 거 전력적으로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한 달 내에 그런 비슷한 요리가 이제 북한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 싱가포르 회담 그 다음 문구가 뭔가 보셨습니까? 공동성명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명하며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가 두 번째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 한국 정부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아시다시피 문제였고. 불편해했어요.